법이 침묵할 때 누군가는 울어야 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세상을 베어버린 그림자.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단 하나의 전설. 무명. 지금 그 검이 당신을 겨눕니다. 한양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검붉은 비를 토해내고 있었다. 빗줄기는 기와지붕을 때리고 처마 밑으로 흘러내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눈물처럼 질척한 진창을 만들었다. 이 비는 도성 안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려는 기세였으나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악취는 결코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 악취는 화려한 대감의 집 담장 너머에서 더욱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조 정랑 조갑수는 자신의 안방보료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것이었다. 방 안에는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창호지 문조차 뚫린 구멍 하나 없이 온전했다. 밖에는 호위무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으나 그들은 빗소리에 묻혀 방 안에서 벌어진 그 짧고도 치명적인 침묵을 듣지 못했다. 조갑수의 눈은 흰자가 다 드러날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검시관은 조갑수의 시신을 이리저리 살피며 연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목을 조른 흔적도 칼에 찔린 상처도 독에 중독된 기색도 없었다. 오직 하나 확실한 것은 그의 심장이 극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평생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자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주었던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마주하고 죽어간 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린 형벌과도 같았다. 같은 시각, 도성의 서쪽과 남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선해청의 난관과 병조의 좌랑이 각자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들 역시 조갑수와 마찬가지로 외상 하나 없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죽어 있었다. 3명의 관리, 3번의 죽음,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 그들은 모두 권력의 말단에서 윗선의 더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자들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연쇄적인 죽음은 도성 전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영의정 민치영은 서한을 내려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그의 앞에는 3사람의 사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아끼던 수하들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그따위 말단 관리들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를 진정으로 화나게 만든 것은 이 죽음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조선 팔도의 모든 생사가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에게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민치영의 집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의 신복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주군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민치영은 촛불 그림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찡그리며 생각에 잠겼다. 정적들의 소행일까 아니면 원한을 품은 자객의 짓일까. 하지만 정적들이라면 이렇게 은밀하고도 소란스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명분을 만들어 탄핵을 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격해온다. 이것은 정치적인 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야수와 같은 본능적인 사냥이었다. 누군가 내 정원을 허락도 없이 밟고 지나갔어. 민치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보고서를 촛불에 태우며 불길이 종이를 집어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재가 되어 부서지는 종이처럼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를 찾아내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즉시 금부도사와 포도대장을 은밀히 불렀다. 공식적인 수사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사냥개들이 필요했다. 이 사건은 조정의 공론으로 떠오르게 해서는 안 되었다.
한편 빗줄기가 잦아든 새벽의 저작거리는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관청의 나졸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일찍 문을 연 국밥집과 객주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은밀한 쾌감이었다. 평소라면 관리들의 눈을 피해 숨죽였을 백성들이 오늘따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주고받았다. 들었나 조갑수가 젠졌다는 구먼. 짐꾼 하나가 국밥을 말며 툭 내뱉었다. 옆에 있던 노인이 쉬타는 소리를 내며 주위를 살폈지만 그의 눈가에도 숨길 수 없는 희색이 스쳤다. 백성들은 조갑수가 얼마나 악랄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흉년이 들어 자식 팔아 만든 돈까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갔던 자가 아니던가. 그런 자가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누구는 귀신이 잡아갔다고 했고 누구는 하늘에서 벼락이 쳤다고 했다. 하지만 개 중에는 더욱 그럴듯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림자가 왔다더군. 얼굴 없는 그림자가 누군가가 흘린 이 말은 젖은 장작에 불이 붙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어 가슴만 치던 이들에게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나라님보다 저승사자가 더 공평해 보이는 세상이었다. 죽은 관리들의 집 담장 밑에는 누군가 놓고 간 싸구려 술병이 뒹굴고 있었다.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서 저지른 죄에 대한 조롱이자 그들을 데려간 미지의 존재에게 바치는 감사의 표시였다. 비에 젖은 흙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겹이 쌓여갔다. 그 어지러운 발자국들 사이로 도성의 공기는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포도청의 감옥 안. 억울하게 잡혀온 죄수들도 이 소식을 들었다. 옥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늙은 죄수는 쇠창살을 붙잡고 흐느꼈다. 자신의 딸을 겁탈하고도 뻔뻔하게 비단 옷을 입고 다니던 자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누가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 악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이렇듯 세 번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였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는 구원이었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도성의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민치형의 집 사랑방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수십 명의 사병을 집 주변에 배치하고 자신의 침소 앞에는 가장 뛰어난 무사들을 세워두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칼로 찌를 수 있는 적이라면 두렵지 않다. 베어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형체가 없는 공포는 베어낼 수가 없었다. 민치영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비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을 노리는 눈동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자신이 조선의 법이고 질서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질서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지어졌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느끼는 고독과 불안, 그것은 밑바닥 인생들이 느끼는 생존의 공포와는 또 다른 질감이었다. 지붕 위 어둠이 짙게 깔린 기와 능선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민치영이 창문을 열고 밖을 살피는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사내의 얼굴은 검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옷은 밤의 색과 구분되지 않았다. 그는 젖은 기와 위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기와의 일부인 것처럼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살인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다. 사내는 품 안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아 검게 변해버린 놀이개였다. 그것은 그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왜 다시 칼을 잡아야 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는 맹세했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침묵하고 살기에는 세상의 비명이 너무나 컸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기와가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명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빼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받치고 있는 흙을 파내야 했다. 공포. 그것이 그가 선택한 무기였다. 저들이 백성들에게 심어준 공포를 이제는 저들에게 돌려줄 차례였다. 바람이 불어와 사내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민치형의 집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밤새도록 도성을 휘감았던 비냄새 사이로 희미한 피 냄새가 섞여들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피냄새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도려낼 때 흐를 뜨겁고 붉은 선열의 예고였다. 이제 도성의 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죄 지은 자들에게는 도성 외곽, 허름한 주막은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로 북적였다. 싸구려 탁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이 비릿한 공기마저 안식처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은 사내들은 목청 높여 떠들며 고단한 하루를 술잔에 녹여내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손마디에는 흙과 기름때가 깊이 박혀 있었으나 눈빛만은 술 기운을 빌려 잠시나마 번들거렸다. 이곳은 도성의 법도가 미치지 않는, 아니, 법도가 무시당하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구석 자리에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장돌뱅이가 탁자를 내리쳤다. 내가 바로 무명이야. 그 탐관오리 놈들의 목을 내가 쳤단 말일세. 그의 고함에 주막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의 옷은 남루했고 이 빠진 남니 사이로 침이 튀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 같았다. 그는 젓가락을 허공에 휘두르며 어젯밤의 살인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 양 생생했다. 옆에 있던 짐꾼이 질세라 소리쳤다. 무슨 개소리야. 어젯밤 그놈들 집담을 넘은 건 바로 나라고. 내가 진짜 무명이란 말이다. 짐꾼은 상의를 걷어 올려 근육질의 팔뚝을 자랑하며 으스댔다. 두 사내의 엉터리 주장에 주막 주인은 혀를 찼지만 술을 따르는 손길을 멈추지는 않았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오늘 밤만큼은 답답한 속을 뚫어줄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술 주정뱅이의 헛소리일지라도 말이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허풍 섞인 거짓말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그들에게 감히 나라님들이 무서워하는 존재를 사칭하는 것조차 일종의 통쾌한 반란이었다. 그래, 자네가 무명이라면 내 술값도 좀 대신 내주게. 누군가의 농담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소란스러운 중심에서 비껴난 가장 어두운 구석. 낡은 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장인수라 불리는, 혹은 이제는 이름조차 버린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탁주 한 사발과 말라비틀어진 안주 몇 점이 그의 앞에 놓인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입을 통해 어떻게 변질되고 소비되는지
목격하고 있었다. 기묘한 기분이었다. 분노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장인수는 쓴웃음을 삼키며 술잔을 비웠다. 살인은 끔찍한 죄악이었고 그는 손에 묻은 피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 죄악은 영웅담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살인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진 것에 환호할 뿐이었다. 장인수는 자신의 행위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순간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 자신이 던진 돌이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는 단 한순간에 뚝 끊겼다. 낡은 문짝이 거칠게 걷어차지며 부서질 듯 열렸기 때문이다.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관청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오랏줄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가 가득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허공에서 멈췄고 웃음기는 공포로 대체되었다. 이놈들 중 누가 무명이라고 떠들었느냐. 선임 포교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예민해 보였다. 조금 전까지 영웅 행세를 하던 두 취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나으리, 그냥 술김에 해본 소리입니다요. 저 같은 놈이 감히 어떻게. 장돌뱅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포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잡아라. 포교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다. 억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튀었다. 술기운은 공포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사내는 바닥에 뒹굴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포졸들의 몽둥이는 멈추지 않았다. 탁자가 뒤집히고 수랑아리가 깨지며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은 쓰러진 취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그들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포교도 알고 있었다. 진짜 자객이 이런 허름한 주막에서 술 주정이나 하고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본보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가 무엇인지,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 얼마나 처참한 결말을 맺는지 보여주어야 했다. 그것이 민치영이 원하는 질서였다. 구석에 앉은 장인수의 손에 쥔 술잔에 가느다란 금이 갔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포졸들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지금 나서면 두 사람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놈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숨은 쥐를 잡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는 것.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를 억눌렀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외면해야 하는 고통이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쓰라렸다. 포졸들이 두 사내를 짐승처럼 끌고 나간 뒤 폭풍이 휩쓸고 간 주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바닥에 남은 핏자국만이 그곳에 있었던 짧은 희극과 비극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막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술병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장인수는 느낄 수 있었다. 침묵 속에 흐르는 기류가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들은 약자이며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다. 억눌린 공포는 바닥으로 가라앉아 단단한 원한이 되고 있었다. 장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엽전 몇 덤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그는 주막 안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빛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억울함이었고 분노였으며 언젠가 터져나올 복수의 다짐이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진짜 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주정뱅이의 가짜 영웅담이 아닌 진짜 칼을 든 구원자를. 그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밤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자객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억눌린 목소리를 들어주는 귀이자 그들을 대신해 울어주는 칼이 되어야 했다. 비록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주막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성문의 빗장이 질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둠 속을 걷는 장인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내일 밤 도성의 벽에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놈들이 몽둥이로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는 더 큰 공포로 놈들의 눈을 가릴 것이다. 거짓말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양의 아침은 짙게 깔린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숭례문에 굳게 닫힌 빗장이 풀리고 육중한 성문이 열리자마자 성 안으로 들어오려던 장사치들의 발길이 뚝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성벽의 한 구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가 하얀 회벽 위에 검은 숫으로 기이한 그림을 그려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뛰어난 화공의 솜씨는 아니었으나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림 속의 인물은 갓을 쓰고 있었으나 얼굴이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그려지지 않은 그 텅 빈 얼굴은 마치 보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형상의 검이 들려 있었다. 무명이다. 누군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거친 그림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어떤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포도청의 종사관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다. 당장 지워라. 감히 신성한 도성벽에 이런 흉물스러운 낙서를 하다니. 나졸들이 물통과 소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그들은 거친 솔질로 숫자국을 문질러댔다. 검은 숫물은 회벽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숫이 돌 틈새 깊숙이 박힌 탓인지 아무리 문질러도 그 형상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도성 안의 경비는 평소보다 2배로 강화되었다. 횃불을 든 술라군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상한 자를 색출하려 눈을 번득였다. 그림자를 쫓는 그들의 발소리는 요란했으나 정작 그들이 잡아야 할 실체는 안개 속에 숨어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경계 태세에 병사들은 지쳐갔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과연 그가 다시 나타날까?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도성은 발칵 뒤집혔다. 어제 지워졌던 그 자리에 더 크고 선명한 그림이 다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성벽뿐만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집대문과 담벼락 곳곳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얼굴 없는 무사. 그것은 이제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섬뜩한 경고장이었다. 민치영은 보고를 받고 찻잔을 집어던졌다. 군사들을 풀어라. 숫을 가진 자. 손에 검댕이 묻은 자는 모조리 잡아들여. 그의 명령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하지만 잡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 그림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수놓는 천에 몰래 그 영상을 새겨 넣었다. 장인수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저잣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담벼락에 그려진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묘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손을 떠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그림에 각자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억울한 자, 배고픈 자, 핍박받는 자들이 그 얼굴 없는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투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가 형상화된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후미진 골목길, 장인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6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담벼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다 타버린 장작개비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혀를 쏙 내밀고 집중하며 삐뚤빼뚤한 선으로 얼굴 없는 무사를 그리고 있었다. 그 순진무구한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장인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술라군이었다. 저기 쥐새끼가 있다. 병사 하나가 아이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며 숫덩이를 놓쳤다. 병사들은 창을 겨누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잡히면 경을 칠 것이 분명했다. 장인수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지금 칼을 쓰면 아이는 살겠지만 더 큰 피바람이 불 것이다. 장인수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마침 근처 객주집 처마 밑에 쌓여있던 빈 항아리들이 보였다. 그는 손가락에 기를 모아 작은 돌멩이 하나를 튕겼다. 돌멩이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항아리 더미의 가장 밑단을 정확히 타격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수십 개의 항아리가 무너져 내리며 골목길을 가로막았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말들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뽀얀 먼지가 골목을 뒤덮었다. 그 짧은 틈을 타 아이는 재빨리 개구멍으로 몸을 피했다. 장인수는 아이가 안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병사들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걷어차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아이도 그림자도 사라진 뒤였다. 장인수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평생 사람을 죽이는 기술만 익혀온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살려냈다. 칼을 뽑지 않고도 승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낯선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히 적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님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도성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거리 곳곳에 그려진 얼굴 없는 그림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권력자들은 그 그림을 지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지우면 지울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더 깊고 진한 문신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로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한양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거센 비가 내릴 기세였다. 빗물은 성벽의 그림을 씻겨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빗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장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옷깃을 여미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명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 거대한 흐름은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시각, 민치영의 집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것은 새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경비병들이 긴장하며 창을 고쳐 쥐었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다. 공포는 형체가 없을 때 가장 극대화되는 법이다. 민치영은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그 휘파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장인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도성 전체를 덮어버렸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해가 뜨면 성벽에는 또다시 얼굴 없는 무사가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도성의 성벽에 붙은 방문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게 빛나고 있었다.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에는 붉은 먹으로 쓴 글씨가 선명했다. 현상금 1000냥. 그것은 평범한 백성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무명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영의정, 민치형은 교활했다. 그는 죽은 유령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무명의 정체를 밝혀내는 자.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한 단서를 가져오는 자에게 이 돈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명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영웅이었고 술자리 안주 삼아 씹던 통쾌한 전설이었다. 그러나 1000냥이라는 돈은 그 전설을 현실의 욕망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가난에 지친 이들에게 영웅은 너무나 멀리 있었고 당장의 배고픔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옆집 사는 김서방이 밤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둥, 대장장이 박씨가 낯선 칼을 갈고 있다는 둥, 근거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작거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끈적거리는 탐욕과 불신이 채웠다. 누군가 무명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처럼 맞장구를 치는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기울였다. 혹시 저놈이 무명을 아는 것이 아닐까? 저놈을 고발하면 1000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순수한 동경이 변질되어 서로를 겨누는 칼날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민치형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백성들 스스로 영웅을 사냥하게 만드는 것. 포도청 앞에는 고변하려는 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정말 수상한 자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돈에 눈이 멀어 이웃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이었다. 내 친구가 술에 취해 자기가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내가 포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소리쳤다. 포교는 코웃음을 치며 사내를 발로 걷어찼지만 그의 눈은 번들거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잡아들여 족치면 실적은 올라가기 마련이었다. 그날 오후 보찜 장수 최 씨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다. 그는 평소 허풍이 심해 여기저기서 떠들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가 밤에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걸 봤다고 떠벌린 것이 화근이었다. 포졸들은 그의 집에 들이닥쳐 짐짝처럼 그를 끌어냈다. 최 씨의 노모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몽둥이로 노모의 손등을 내리치고는 침을 뱉었다. 역적을 감싸는 놈들은 똑같이 다스린다. 의금부의 취조실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 씨는 형틀에 묶여 주리를 틀렸다. 네가 무명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느냐?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문초관의 고함에 최 씨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가 찬물을 맞고 다시 깨어났다. 그는 헛것을 보았다고, 그저 술주정이었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관아는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원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희생양이 필요했다. 장인수는 먼 발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쓴 탈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쉽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익명성이 이제는 죄 없는 사람들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은 누구에게나 씌울 수 있는 죄명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자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 동안 햇빛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에 잡아먹히고 있었다. 차라리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놈들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나타나면 민치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도륙할 것이다. 해질녘,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포도청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장인수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직접 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살인 흉기가 되기도 한다. 주막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무명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무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빠르게 술만 들이켰다. 불씨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이도 현상금 이야기 앞에서는 서먹해졌다. 민치형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백성들의 연대를 깨뜨렸다. 그는 공포와 탐욕을 적절히 섞어 도성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었다. 어둠이 내린 도성의 골목길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술라군들의 발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장인수는 지붕 위가 아닌 더러운 시궁창 옆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이제는 지붕 위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누군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검은 물체만 봐도 신고를 해댔기 때문이다. 그는 쥐새끼처럼 숨죽이며 자신이 만든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질되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낡은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담벼락 밑에 놓았다. 주먹밥 2덩이였다. 무명님, 부디 모사하십시오. 여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장인수는 숨을 멈췄다. 모두가 그를 팔아넘기려 혈안이 된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위해 밥을 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주먹밥은 식어 있었지만 장인수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였다. 민치형이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 했다면 이 여인은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려 했다. 아직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장인수는 씹던 주먹밥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짠맛이 났다. 밥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눈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숨어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나설 수도 없다. 놈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유령을 잡으려는 놈들에게 진짜 유령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땀에 젖은 그의 등줄기를 식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성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장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민치영의 저택이 있는 북촌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현상금, 천냥,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배신자의 혀끝뿐이다. 진정한 충성심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야만 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장인수는 품 안에서 숫 조각을 꺼냈다. 이제 그림만으로는 부족했다. 놈들의 심장을 찌를 메시지가 필요했다. 그는 민치영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하지만 가장 닿기 힘든 곳을 생각했다. 그곳은 바로 권력의 심장부, 민치영의 안방 문턱이었다. 오늘 밤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고 쫓기는 자가 쫓는 자가 될 것이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하나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먹밥을 놓아준 여인, 억울하게 잡혀간 보찜 장수,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 무게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도성의 밤은 깊어가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동해의 파도는 거칠었다. 검푸른 바닷물이 갯바위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소리가 마치 천냥 빚을 진 사내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왔다. 바닷가 외딴 오두막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한 사내가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장씨라 불렀다. 그가 말을 못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그가 3년 전 조류에 떠밀려온 시체처럼 해변에 쓰러져 있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다. 소금기에 절어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물을 깁는 솜씨만은 기가 막히게 섬세했다. 어부들은 그가 뱃사람 출신일 거라 짐작했지만 사실 그의 손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단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사람의 뼈와 살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 살수의 손이었다. 그는 과거를 잊기 위해 바다 냄새를 뒤집었었지만 비린내는 피냄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소금 배가 들어왔다. 뱃사람들은 독한 술을 들이켜며 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일들을 떠들어댔다. 얼굴 없는 귀신이 탐관오리들을 죽이고 다닌다네. 그림자도 없이 나타나서 목을 따고 사라진다지 뭔가. 주막에 모여 앉은 어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평생 바다와 싸우느라 육지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높으신 양반들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짜릿한 구경거리였다. 장씨, 아니 옛 이름 침도는 구석에서 묵묵히 그물을 깁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뱃사람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무명, 그 단어가 들려오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물코를 꿰던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다. 붉은 피가 방울져 솟아올랐다. 그는 묵묵히 피 묻은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짜고 비릿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그것은 그가 잊으려 했던 기억의 맛이었다. 그날 밤 마을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사람들이 늦게까지 등불을 켜놓고 웅성거렸다. 침도는 마을 어귀를 걸으며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낯선 소리를 들었다. 쓱싹, 쓱싹. 그것은 숫돌의 쇠를 가는 소리였다. 고기를 잡는 작살이나
회를 치는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둔탁하고 무거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사리가 담긴 소리였다. 그는 촌장의 집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촌장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녹슨 낫을 꺼내 정성스럽게 갈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옆에서 몽둥이를 깎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 정말 그 무명이라는 자가 세상을 뒤집을까요? 아들의 물음에 촌장은 낱날을 엄지로 문지르며 대답했다.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우리도 준비는 해야지. 세상이 바뀌는데 맨손으로 있을 순 없지 않으냐. 침도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 칼은 쥔다고 해서 누구나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흉기를 들면 그것은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될 뿐이다. 한양의 그 녀석, 장인수가 시작한 불장난이 임원 바닷가 마을까지 번져와 순박한 사람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되지 않는 광기였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방 한가운데 앉아 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를 걷어냈다. 흙바닥을 손으로 파헤치자 기름 먹인 가죽으로 싼 긴 꾸러미가 나왔다. 3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가죽을 벗겨내자 드러난 검은 여전히 서늘한 빛을 뿜고 있었다. 칼집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오직 사람을 베기 위한 목적 하나로 만들어진 장인정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살수의 검이었다. 그는 검을 뽑아들었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검날에 비친 그의 얼굴은 3년 전보다 늙고 지쳐 있었다. 그는 이 검을 다시는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피로 얼룩진 과거를 바다에 씻어보내고 평범한 업으로 늙어 죽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그의 옛 동료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장인수, 그 미련한 놈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었다. 침도는 검을 헝겊으로 닦았다. 녹은 슬지 않았지만 검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피비린내가 배어있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장인수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세상을 깨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위험했다. 민중의 분노는 댐에 갇힌 물과 같아서 한번 터지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누군가는 그 물길을 터주거나 아니면 댐이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했다. 그는 간단한 짐을 꾸렸다. 말린 생선 몇 마리와 물통, 그리고 낡은 삿갓이 전부였다. 오두막을 나서기 전 그는 자신이 쓰던 그물과 낚시 도구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도 힘들 것이다. 살수가 한 번 검을 뽑으면 그 끝은 언제나 죽음뿐이다. 그것이 타인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그는 마지막으로 오두막을 뒤돌아보았다. 비어있는 방이 마치 자신의 텅 빈 마음처럼 보였다. 밤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마을을 벗어났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아까 보았던 촌장의 아내가 남편과 아들을 위해 빌고 간 것이리라. 침도는 잠시 멈춰서서 그물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기원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길은 어두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한양까지는 꼬박 닷새를 걸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도성의 성벽 아래 그 혼란의 중심에 가 있었다. 장인수. 그 멍청한 놈을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봐야 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네가 만든 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너 자신마저 태워버릴 셈이냐고. 새벽녘. 고개를 넘던 침도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몸을 숨겼다. 관군들이었다. 횃불을 든 기마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빨리 움직여라. 도성의 경비가 강화되었다. 병사들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왔다. 조정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의 병력까지 차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침도는 숲길로 접어들었다. 큰 길은 위험했다. 그는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한 산길을 택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고통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오직 하나,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 친구가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살아서 겪어야 할 지옥이 죽음보다 더 끔찍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산중턱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품에서 작은 피리 하나를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조잡한 피리였다. 옛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인수와 함께 불곤했던 것이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속이 막혀 있는 벙어리 피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리 없는 피리를 불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서로 나누곤 했다. 지금 그 피리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크게 울리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이 산능선 위로 솟아오르며 세상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다가올 피비린내를 예고하듯 붉고 강렬했다. 침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부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를 감추고 있는 살수의 눈빛이었다. 이제 며칠 후면 도성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장인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칼을 들 것인지 아니면 그의 목을 베어 이 광란의 춤을 멈출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의 손에는 다시 피가 묻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업보라면 차라리 자신이 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삿갓을 흔들었다. 그는 삿갓을 고쳐 쓰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멀어져가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침도라는 이름처럼 그는 물속 깊이 가라앉은 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양의 바람이 다시 차갑게 바뀌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열기는 영의정 민치형이 내린 서슬퍼런 명령 한 장에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관아의 게시판에는 무명의 목에 걸린 현상금 대신 더 끔찍하고 잔인한 방문이 나붙었다. 역적을 숭배하고 그 형상을 그린 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 도성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백성들 스스로 희망을 버리게 만들겠다는 교활한 술책이었다.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 숫장수, 화공, 심지어 담벼락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잡아들였다. 그 중에는 지난번 장인수가 구해주었던 숫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 아이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일터에서 끌려왔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민치형은 그들을 광화문 앞 광장에 무릎 꿇렸다. 본복이었다. 광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묶인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돌을 맞고 있었다. 민치형은 누각 위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옆에 선 금부도사에게 나직이 말했다.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유령은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하지만 눈앞에서 피를 흘리는 이웃은 더 두려운 법이야. 그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해가 지면 이들을 참수하겠다는 전령이 도성 곳곳에 퍼졌다. 단, 무명이 제 발로 걸어와 자수한다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것은 치명적인 덫이었다. 무명이 나타나면 그는 잡혀 죽고 전설은 끝난다. 나타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무명은 비겁자가 되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민치형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과연 그가 올 것인가? 장인수는 군중 틈에 섞여 삿갓 아래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그 대가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장인수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실수로 죽어갔던 동료들의 얼굴, 지키지 못했던 정인의 마지막 눈빛, 그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어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포졸들을 베어버리고 싶었다. 그의 검술이라면 순식간에 십수명은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저곳에는 수백 명의 관군이 매복하고 있었다. 혼자서 그들을 모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민치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쌓아 올린 무명이라는 상징은 단순한 살인기로 전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옆에 서 있던 노인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역시 안 오는구먼. 제 목숨 아까운 줄은 아는 게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장인수의 가슴을 찔렀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찰나였다. 민치형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영웅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것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해가 서산에 걸렸다. 붉은 노을이 광장을 피처럼 물들였다. 처형 대기자들의 울음소리도 지쳐 잦아들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실신한 상태였다. 장인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영웅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비겁한 생존자로 남아 훗날을 도모할 것인가? 하지만 무고한 피 위에 세워진 대의가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치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놈이 나타나도 좋고 안 나타나도 좋다. 이미 판은 기울었다. 그는 손을 들어 처형 준비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망나니가 칼에 물을 뿜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사위는 기괴하고도 섬뜩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광장을 덮치고 있었다. 그때 장인수의 눈에 아이의 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묶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리라. 그 모습은 장인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대인이 명분이니 하는 것들은 저 모자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검의 도리라고 스승님은 말씀하셨었다. 그는 천천히 삿갓을 벗으려 손을 올렸다.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챘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다. 장인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상대의 손목을 잡으려 했으나 상대는 이미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멈춰라. 이 멍청한 놈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장인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낡은 패랭이를 쓴 사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침도였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은 듯이 살고 있다던 옛 친구가 바로 여기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다. 침도의 눈에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다.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셈이냐. 침도가 이 사이로 짓씹듯 말했다. 장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저 아이들이 죽는 꼴을. 침도는 장인수의 멱살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네가 죽으면 저들은 영영 희망을 잃는다.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건지는 것이다. 광장 쪽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처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장인수는 침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침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법이 있다. 네가 나서지 않고도 저들을 구할 방법이. 침도의 말에 장인수의 눈이 커졌다. 침도는 품 안에서 작은 화약 주머니와 쇠구슬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살수들이 위급할 때 쓰던 연막탄과 암기였다. 민치형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침도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3년 전 바다에 버렸던 살수의 본능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혼자라면 불가능하지만 둘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한 명은 시선을 끌고 다른 한 명은 틈을 노린다. 그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며 익혀온 생존 방식이었다. 장인수는 친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하책이다. 놈들의 판을 깨려면 놈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두어야 한다. 그는 다시 삿갓을 눌렀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광장. 횃불이 일렁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치형은 지루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망나니의 칼이 높이 쳐들려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새의 비명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민치형이 앉은 누각의 기둥에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다. 화약을 먹인 화살촉이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누각 한쪽에서 붉은 불꽃이 솟아올랐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말들이 놀라 날뛰고 병사들의 대열이 흐트러졌다. 민치형은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꽃이 터진 곳으로 쏠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반대편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동시에 솟구쳐 올랐다. 하나는 바람처럼 빠르고 하나는 바위처럼 묵직했다.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기와를 타고 넘으며 광장을 향해 쇄도했다. 무명이다, 무명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이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장인수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수십 개의 쇠구슬을 바닥에 뿌렸다. 구슬들은 병사들의 발밑에 떨어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 그 사이 침도는 연기처럼 빠르게 처형대 위로 날아들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번뜩이자 죄수들을 묶고 있던 밧줄이
허무하게 끊어졌다. 뛰어라 침도의 짧은 외침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민치형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쏴라. 저놈들을 쏴 죽여라. 궁수들이 활을 겨누었지만 이미 군중과 병사들이 뒤엉켜 있어 함부로 쏠 수가 없었다. 혼란은 그들에게 가장 큰 방패였다. 장인수와 침도는 그 아수라장 속을 누비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호흡이었다. 그날 밤 도성의 광장은 처형장이 아니라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을 비웃는 통쾌한 활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성의 밤은 깊었지만 영의정 민치영의 저택은 대낮처럼 환했다. 집안 곳곳에 수백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고 담장 안팎으로는 무장한 사병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광화문 앞에서의 치욕적인 실패 이후 민치영은 자신의 저택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담을 쌓고 칼든 병사를 세워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이라는 덩굴은 잘라낼 수 없었다. 사랑방 안. 민치영은 붉은 비단 보료 위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앞에는 산해진 미가 차려져 있었으나 그는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애텄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눈만 감으면 얼굴 없는 귀신들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찬물이 비단옷 위로 쏟아졌다. 젠장 민치영이 찻잔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호위대장이 황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치영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밖에 아무런 기척도 없느냐, 바람 소리 말고는 들리는 게 없느냐 말이다. 호위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 예,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민치영은 믿지 않았다. 그놈들, 무명이라는 작자들은 분명 인간이 아니었다. 사람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느끼는 공포는 가진 것이 많기에 잃을 것이 많은 자의 비참한 초조함이었다. 그는 호위 대장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칼조차 언제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지붕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장인수와 침도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와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침도가 품에서 작은 대나무 통을 꺼내 장인수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독침이나 암기가 아닌 들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다. 무덤가에 흔히 피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꽃이었다. 장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었다.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병사들의 순찰 간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골라 발을 디뎠다. 침도의 움직임은 뱀처럼 유연했고 장인수의 발놀림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그들은 굳게 잠긴 사랑방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실을 밀어 넣었다. 실 끝에는 그 들꽃이 매달려 있었다. 꽃은 민치영의 베개맡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치영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다. 등잔불이 가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베개 옆을 더듬었다.
호신용 단검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쇠가 아니라 축축하고 부드러운 무언가였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시들지 않은 하얀 들꽃이었다. 으아악 민치영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다. 그는 꽃을 집어 던지고 뒤로 물러나다 병풍에 걸려 넘어졌다. 호위무사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도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흰꽃 한 송이만이 누군가 이곳에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누구냐, 누가 여기 들어왔어. 민치영이 칼을 뽑아 허공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분명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치영은 호위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이냐 내 놈이 저들과 한 패지. 나를 죽이려고 문을 열어준 것이지. 광기에 사로잡힌 민치영은 호위대장을 향해 칼을 내리쳤다. 아닙니다. 대감 호위대장이 팔로 막으려 했지만 서슬퍼런 칼날은 그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방바닥에 튀었다. 다른 병사들은 숨을 멈췄다. 주군이 미쳤다. 자신의 충복을 베어버릴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충성심 대신 두려움과 경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했다. 병사들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해 눈이 타랬고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민치영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것이라 의심하여 김이 상궁이 먼저 먹어보게 했다.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해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장인수와 침도는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침도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칼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지. 저 자는 이미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 장인수는 민치영의 저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불안이 공포가 되고 공포가 실수가 될 때까지 몰아붙여야 해. 그날 밤 두 번째 경고가 배달되었다. 이번에는 민치영이 아끼던 애첩의 처소였다. 애첩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머리맡에는 붉은색 댕기가 놓여 있었다. 댕기에는 다음은 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애첩은 기절했고 소식을 들은 민치영은 저택 내의 모든 하인을 마당에 집합시켰다. 내 통자가 있다. 이 안에 쥐새끼가 있어. 민치영은 채찍을 휘두르며 하인들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늙은 집사부터 어린 몸종까지 누구 하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억울한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다. 하지만 그럴수록 병사들과 하인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졌다.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 미치광이 밑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불온한 속삭임이 오고 갔다. 민치영의 권력은 공포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하지만 그 공포의 방향이 바뀌자 성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무명이 조여오고 안에서는 의심이 갉아먹는 상황.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조정의 대신들도 그의 광증을 눈치채고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왕조차도 민치영의 상태를 보고받고 혀를 찼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흘째 되는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민치영은 창문을 열고 그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활을 들어 병사의 목을 꿰뚫었다. 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감히 내 집을 지키면서
잠을 자 다 죽여버릴 테다. 민치영의 고함 소리에 다른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도화선이었다. 죽은 병사의 시신이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동료 병사들은 그 시신을 수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시퍼런 살기가 돌았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누군가가 나지막이 내뱉었다. 무명이 우릴 죽이는 게 아니야. 저 영감탱이가 우릴 다 죽일 거야. 어둠 속에서 장인수는 그들의 동요를 감지했다. 때가 되었다. 굳건했던 성벽에 균열이 생겼다. 이제는 밖에서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니까. 그는 침도를 바라보았다. 침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칼을 고쳐맸다. 내일 밤이다. 장인수가 말했다. 내일 밤. 저 성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아닐 것이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민치영의 저택은 마치 가라앉는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안에서 민치영은 홀로 칼을 껴안고 떨고 있었지만 그를 지켜주던 병사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 아니었다. 그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얼굴 없는 구원자들의 등장이었다. 바람에 실려온 나뭇잎 하나가 민치영의 방문 앞에 떨어졌다. 나뭇잎에는 누군가가 숯으로 그린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얼굴 없는 사람. 그것을 본 병사는 나뭇잎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발로 나뭇잎을 밟아 문틈으로 살짝 밀어 넣었다. 그것은 그 병사가 할 수 있는 소심하지만 가장 확실한 반역이었다. 도성의 밤 공기가 바뀌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자 세상의 질서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치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내일 밤 그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피와 비명, 그리고 해방의 함성 속에서. 도성 박심리. 인적이 끊긴 낡은 선앙당 앞에는 두 사내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장인수와 침도는 깨진 사발에 탁주를 가득 부어 서로의 앞에 놓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사위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를 기원하는 술이 아니었다. 내일이면 사라질 자신들의 이름과 그 대신 피어날 수많은 무명들을 위한 마지막 제사나 다름없는 의식이었다. 침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이 지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했던 일은 모두 저 사람들의 것이 될 테니까.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살수에게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칼이 되는 대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장인수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도성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들이 깜박이고 있었다. 상관없다. 애초에 우리는 없던 사람들이다. 중요한 건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치영은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지만 그 공포가 한계점을 넘으면 분노로 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장인수는 그 분노에 불을 붙일 아주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도성의 허름한 초가집들 안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밤새도록 헌옷가지를 찢어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숯을 으깨어 검은 가루를 만들었다. 대장장이도 백정지기도 심지어 글 읽는 선비조차도
오늘 밤은 책을 덮고 붓 대신 가위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 백성이 아닐 것이다. 영의정 민치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한번 처형을 강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더 많은 군사를 동원했고 죄인들을 광화문 내거리가 아닌 자신의 저택 앞마당으로 끌어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봐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주군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없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도성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치영의 저택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웠겠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바람 소리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민치영의 심장을 조여왔다. 민치영은 누각 위에서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보아라 역적을 따르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아라 그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수천 개의 눈동자가 마치 화살이 되어 자신의 몸을 꿰뚫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망나니에게 빨리 칼을 휘두르라고 손짓했다. 그때였다.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난번 장인수가 구해주었던 그 숫쟁이 아이였다. 아이는 품속에서 너덜너덜한 천조각을 꺼냈다. 수치로 눈과 입이 없는 얼굴을 그린 조잡하기 짝이 없는 가면이었다. 아이는 주저없이 그 가면을 얼굴에 썼다. 그 작은 행동이 신호탄이 되었다. 옆에 서 있던 아이의 어미가, 그 뒤에 있던 짐꾼이, 그리고 저 멀리 있던 선비까지도 품에서 각자가 준비한 가면을 꺼내 들었다. 순식간에 광장은 얼굴 없는 사람들로 뒤덮였다. 천으로 만든 가면, 나무 껍질을 깎아 만든 탈, 심지어 수술 얼굴에 직접 칠한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무명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김서방도 일씨도 박가도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의지이자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가 되었다. 고린지영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바다가 아니라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유령들의 군대였다. 이놈들이 다들 미쳤느냐. 민치영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병사들에게 저들을 당장 쳐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적군이 아니었다. 가면을 쓴 자신의 어머니였고 동생이었으며 친구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가면 아래에 흐르는 눈물을, 그리고 그 눈물이 누구 때문에 흐르는지를. 장인수와 침도는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칼을 뽑지 않았다. 이제 칼은 필요 없었다. 사람들이 쓴 가면이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롭게 권력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보이나 저게 진짜 무명이다. 침도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가면 위로 흘러내렸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영웅은 한 명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이들이었다. 군중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택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다.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세는 성벽을 무너뜨릴 듯했다. 물러가라, 오지 마라. 민치영은 공포에 질려 호위무사의 칼을 빼앗아 허공을 휘둘렀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칼날은 아무것도 베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스스로 불러낸 악몽에 잡아먹히고 있었다. 권력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병사 중 한 명이 창을 땅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금속음이 정적을 깼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불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다. 어떤 병사는 투구를 벗어던지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노모를 껴안았다. 민치영은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저택의 대문을 밀어젖혔다. 굳게 닫혀있던 권력의 문이 힘없이 열렸다. 폭력은 없었다. 고함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강물이 흐르듯 사람들이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침묵은 민치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제 영의 정도, 대감도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린 늙은이일 뿐이었다. 장인수는 마지막으로 민치영의 얼굴을 확인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은 그 얼굴을. 그는 침도의 어깨를 툭 쳤다. 가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두 사람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수천 명의 무명이 남아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밤은 끝났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민치영에게는 영원한 어둠의 시작이었다. 민치영의 저택마당은 이미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지만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수천 개의 가면이 뿜어내는 차가운 시선은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민치영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개미 새끼보다 못한 존재였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나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민치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올 뿐이었다. 그 압박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민치영의 곁에 남아있던 마지막 호위무사조차 칼을 버리고 담장을 넘었다.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민치영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민치영이 쥐어짜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군중 속에서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수트로 검게 칠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민치영이 수탈해 간 쌀 때문에 굶어 죽은 손자를 가슴에 묻은 사람이었다. 노파는 민치영의 눈앞까지 다가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치영은 노파의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노파는 말없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것은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한이 표출이었다. 그 행동은 신호탄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민치영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때리는 것도 찌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민치영의 몸에 손을 대고 밀치거나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거나 이거 놓지 못해 민치영은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비단 옷이 찢겨나가고 상투가 풀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다. 수많은 손들이 그를 만지고 끌어당기고 짓눌렀다. 그것은 마치 그동안 그가 짓밟았던 백성들의 원혼이 되살아나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았다. 그는 사람들 틈에 갇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땀과 흙냄새, 그리고 분노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멀리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칼로 민치영의 목을 베는 상상을 수없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참수보다도 처절했다. 민치영은 육체가 죽기 전에 정신이 먼저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파멸해가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어울리는 최후였다. 침도는 장인수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끝났다. 저 자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그의 말대로였다. 민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군중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저택의 곡간을 부수고 쌀가마니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탈이 아니라 도둑 맞았던 것을 되찾는 정당한 회수였다. 곡간 문이 열리자 누렇게 변색된 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 쌀은 그들의 피와 땀이었다. 아이들은 쌀가마니 위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쌀을 퍼담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치영의 저택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화려한 비단 병풍은 찢겨져 깃발이 되었고 값비싼 도자기들은 깨져서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권위의 상징이 무너진 자리에는 생존의 기쁨이 피어났다. 장인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돌이 만든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쓴 가면 아래의 얼굴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들은 영웅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가자. 장인수가 몸을 돌렸다. 침도 역시 미련 없이 그를 따랐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축제에 취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림자에서 와서 그림자로 돌아가는 운명이었다. 햇빛 아래의 영광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민치영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눈부시고 고통스러운 빛이었다.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고는 오줌을 갈기고 사라졌다. 그는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애초에 그의 시대 같은 것은 없었다. 권력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늙은이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저택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가면을 벗어던졌다. 땀에 젖은 얼굴들이 햇살 아래 드러났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그들은 멋쩍게 웃거나 뜨겁게 포옹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했던 이웃들이었다. 하지만 가면을 쓰고 함께 싸운 하룻밤의 기억은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혼자일 때는 약하지만 함께일 때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관군들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그들은 감히 군중을 해산시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천 명의 눈빛이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된 탓이었다. 포도대장은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상황이 종료된 것 같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철수한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다. 공권력은 이미 권위를 잃었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다. 장인수와 침도는 도성을 빠져나와 산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도성의 성문이 보였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침도가 물었다.
장인수는 낡은 삿갓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글쎄,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지.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많으니까. 침도는 피고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여간 팔자 한 번 고약하구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산길을 따라 늘어졌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도성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그 얼굴 없는 무사들을,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다시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또다시 가면을 꺼내들 것이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어제의 비범한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장인수는 품 안에서 숯 조각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물건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소통했던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이었다. 민치영의 저택 마당에는 가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가면 하나를 굴렸다. 텅 빈 눈구멍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역사를 지켜보는 역사의 눈동자 같았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쌓여있는 가면 더미 위로 아침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끝은 없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법이니까. 장인수와 침도가 사라진 숲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지나간 영웅들의 발자국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도성에서 10리쯤 떨어진 숲속, 낡고 허물어진 성황당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쌓아 올렸던 돌탑은 무너져 내렸고 오색 천들은 비바람에 찢겨 색이 발해 있었다. 그 쓸쓸한 풍경 속에 장인수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길 속에는 그가 입었던 검은색 무복과 복면이 던져져 있었다. 천이 타면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검은 옷은 지난 몇 달간 그에게 제2의 피부와도 같았다. 그것을 입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밤의 지배자였으며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다.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다는 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업보였다. 이제 그 옷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옆에는 침도가 말없이 앉아 낡은 피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소리 나지 않는 피리. 그것은 그들의 지난 삶을 대변하는 물건이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그림자들의 삶. 침도는 장인수가 옷을 태우는 의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말리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살수가 칼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검은 옷이 회색 재로 변하자 장인수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검을 풀어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검이었다. 날은 이가 빠지고 손잡이 가죽은 달아 빠졌지만 그 검에는 수많은 사연과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검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차가운 쇠붙이에 자신의 지친 얼굴이 비쳤다. 이제 이 검이 할 일은 끝났다. 더 이상 피를 맛보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검을 성황당 앞에
커다란 바위 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온몸에 기를 모아 손바닥으로 칼등을 내리쳤다. 챙각 날카로운 금소금이 숲속의 정적을 깨뜨렸다. 강철로 된 검신이 두 동강 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잘려나간 검끝은 흙 속에 박혔고 손잡이 부분은 힘없이 뒹굴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의 파괴가 아니었다. 장인수라는 인간을 그라매고 있던 과거와의 단절이었다. 아깝지 않으냐 침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천하의 명검은 아니더라도 네 목숨을 수십 번은 구해준 녀석인데. 장인수는 잘려진 검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는 것이라 배웠네. 하지만 결국 검은 검일 뿐이야. 내가 없어도 세상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검이 있어. 이제는 낫이나 호미를 잡는 손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니겠나. 침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장인수에게 던져주었다. 노잣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며칠 굶지 않고 갈 수는 있을 게다. 장인수는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친구의 투박한 정이 느껴졌다. 자네는 어쩔 셈인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건가? 장인수의 물음의 침도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바다 냄새가 그리우면 가겠지. 하지만 당분간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녀 볼 생각이다.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긴 작별 인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영영 마지막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남았고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결말이었다. 침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숲속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장인수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장인수는 성황당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품 안에서 하얀 무명옷을 꺼내 입었다. 평범한 농사꾼이나 입을 법한 허름한 옷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갓을 쓰자 그는 더 이상 전설 속의 무사가 아니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름 없는 필부 장인수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개울가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색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연습하면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웃어야 할 이유보다 울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듯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장인수는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섞여들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옆에서 걷던 노인이 짐을 고쳐 매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어디서 오는 길인가? 도성은 이제 좀 잠잠해졌다던데. 장인수는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대답했다. 예, 저도 소문만 듣고 가는 길입니다. 좋은 세상이 왔다니 한번 가봐야지요. 노인은 껄껄 웃었다. 좋은 세상이 별거 있나. 밥 굶지 않고 억울하게 매맞지 않으면 그게 태평성대지. 그나저나 자네 이름이 뭔가. 장인수는 잠시 멈칫했다. 이름, 그토록 버리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장인수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 인수라. 좋은 이름이구먼. 나는 김씨네 셋째라네. 노인과의 소소한 대화가 이어졌다.
장인수는 처음으로 평범함이 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영웅이 되어 추앙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말동무가 되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 보았다. 칼은 없지만 대신 온기가 남아 있었다. 도성의 성문 앞은 활기가 넘쳤다. 성벽에 그려져 있던 얼굴 없는 무사의 그림은 병사들이 지우려 했지만 희미한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자국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그림 앞에서 흉내를 내며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날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명은 이미 장인수의 손을 떠나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장인수는 성벽을 쓰다듬었다. 거친 돌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잘 있거라. 무명아,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 속에, 억울한 자들의 눈물 속에 영원히 살아라. 나는 이제 나로서 살아가겠다. 그는 성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도성 안에는 그의 과거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그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이름 없는 들꽃이 피어 있는 시골 마을이나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어디라도 좋았다.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흙을 일구고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속죄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바람결에 꽃향기가 실려왔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만다. 세상의 이치란 그런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장인수는 보찜을 고쳐매고 끝없이 이어진 황토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었다가 이내 풍경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해 하늘을 원망할 때 바람은 다시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해낼 것이다. 이름 없는 자가 세상을 바꾸었던 그 뜨거웠던 날들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장인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무명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세상 모든 이름들의 친구이자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가면은 남았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도 그 뜨거운 불씨가 살아있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